하나 있을까요? 더 앞에 좀 뛰어서. 뭐야 뭐야? 얼마나 들었어요? 조금이요? 잠깐만 너무 편하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그러면 광주 전남 붙이세요? 네, 광주 전남 붙여야 된다. 네. 직원 입장에서는 예상이 그렇져가지고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떤 부담은 없고, 예. 도서관 시간이 어디서나 준비 기술이 도서관 아직까지 안 되는 그런 게좀 많아요. 아, 왜 수정할 정도로까지? 정보는 많은데, 그거는 열심히 공부까지 하면 하나 시간 되다가 해줄 때부터 전대는 이거하고 이제 더 많은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에 간호사들이 저도 간호사 면허를 간호대를 먼저 졸업하고 지금 산학과 학교 다시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PA 간호사분들이 그냥 어시스턴트들이 이번에 수련이들 대식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의사를 인력을 이렇게 확 늘리는 것보다는 간호사들, PA 간호사들 이렇게 석사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인 이렇게 뭐 커리큘럼 이렇게 해가지고 PA 간호사들의 이렇게 약간 좀뭐 외국처럼 간호사들의 이렇게 약간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별로 이렇게 시급을 다르게 조정한다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간호사를 조선간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바로 서울로 거의 스투다 일을 하고 바로 서울로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그 간호사 연봉이 보통 이렇게 부인으로 올라오면 3,600에서 3,800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게 약간 꼼수를 부리는 게 퇴직금 포함으로 해가지고 실제 연봉 한 3,4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고도 초임 간호사가 4,400에서 4,800까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연봉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이 보통 이렇게 대학병원을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 이렇게 서울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걸 약간 좀 어떻게 그런 수호 개선이 가능한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저임금을 저희가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방은 내려간다라고 확신하고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싱글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자유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자유화했을 때 지금 전라도 전역이 지금 민주당 단체장이고 민주당 의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올릴까요, 내릴까요? 당연히 뭐 저는 그게 우리가 솔직히 이 정책을 놓고 단면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닌 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들이 만약 옳다고 한다면 올려야죠, 다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광주가 서울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겠죠? 저는 한번 그런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학설이나 이론으로만 가다가 광주의 시민 아니면 저 밖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어떤 구청장이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를 주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저는 참 그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 올리자고 했는데 과연 자유로 하면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급격하게 조정되거나 이러지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광주의 임금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기준선으로 분석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혹 피니 간호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시는 거는 뭐 계속 확대돼 가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니 간호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셔서 하는 거지만 국민들은 아니 의사가 하던 일들을 피니 간호사가 하면 왠지 내가 받는 서비스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나오실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범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데 사실 좀 좋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슷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피해가 형사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자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그 이번에 뭐 지역 건정 국립대 이렇게 뭐 발전을 하는 뭐 이렇게 뭐 서울대 뭐 이렇게 만들기 뭐 등등 뭐 여러 말씀들 나오고 계시는데 근데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후보님도 그렇고 그 예전 그러니까 전남대학교가 이가 시작이 농과대학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농과대학, 의과대학, 석과대학으로 시작됐었잖아요. 근데 정작 전라도에 보면은 뭐 대구만 해도 아세아텍이라던가 뭐 대동 등 이렇게 농기계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호남에는 뭐 농업 중심 뭐 농업을 발전시키나 해놓고 정작 뭐 농기계 관련된 그런 기업 하나 없는데 그걸 약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기계공학과 졸업한 친구들도 그렇고 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니면 외국 다 빠지려고 하는데 호남에 이렇게 뭐 농업을 발전시킨다 해서 뭐 벼로 뭐 쌀 되고 뭐 농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기계 관련된 그런 기계 쪽 이렇게 뭐 기계 뭐 이런 애들을 위한 것도 좀 기업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 호남에는 아무래도 농기계 하면은 좀 농보다는 기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상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사세를 넓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자동차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니까 호남 지역에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기계는 그냥 군용차량 특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각 업체별로 현대 롯데는 이제 거기도 방산하지만은 농기계 특화로 가는 자동차 회사의 자회사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요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농기계 수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업 규모를 봤을 때 농nghiệp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 개의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갈수록 이제 그리고 농업 패러다임이 농기계보다는 아마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테니까 오히려 저는 광주가 그런 거 좀 선점했으면 좋겠다. 전주에 가면 농촌진흥청부터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뭐 전라도에서 뭐 당연히 이제 전북 일대 평야라 이런 게 농업의 중심지긴 하지만은 나주나 이런 쪽에 있는 이런 농업 중심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체력지니까 저는 원래 스마트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소들이 뭐 100조 원을 쓰네, 10조 원을 쓰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이 시스템 내에서도 뭔가 좀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100조 지적한 겁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하루를 정도로 나누시는 13개 부처로 나눈 다음에 3개의 분야로 나눠서 총리로 정보 전략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부총리가 각 분야에 속해 있는 장관들을 공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총리가 따로 존재하는 건지 따로 존재합니다. 왜냐면 국무위원이 15명 이상 해야 돼가지고 13명에다 3명을 더 해야 돼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외교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미국은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에 누가 나와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는지 급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장관은 당연히 못 만나고 그럼 부장관이든지 아니면 그 밑에 또 이제 뭐 국장이든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층위가 너무 적어요. 장관 아니면 차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보에서 좀
굵직한 데 갈 때는 부총리급이 가는 게 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흡사하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장관이 모든 사람 다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업무 부담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라도 안보 쪽에서는 부총리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급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미 국정원장이 부총리급이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외교 쪽에서 좀 양성화되고 그런 질문이 없어요. 지역 국민들 네. 일본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극대화시켜가지고 상봉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결국에는 지방에 있어가지고 지자체와 의회가 같은 협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차동했을 때 낮춘다는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건 저도 한번 궁금하긴 한 게 전라도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랑 의회가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결정이 낮추기 하는데 올릴 거야 낮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일본과는 반대 방향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낮추면 사람이 서울 올라간다 그러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원래 올릴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막 지자체장 가면 정의당이 나와가지고 우린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라도 지역의 체제가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라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경제가 이렇게 분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약간 사고 실험처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의외로 되게 황당하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로 빨간 장과 파란 장 주장한 대로 갑자기 전라도는 시급이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가고 경상도는 예를 들어 7, 8천이 된다. 어느 쪽이 오른 선택을 할 거예요?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대거 전라도 이주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저임금 전라도만 올린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전라도를 믿기를 할 것 같아요. 일부분은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시각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그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낮춘다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 최저임금을 높인다는 얘기는 취업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갖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후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한테는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진짜 일자리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한테는 최저임금 너무 높으면은 너 그냥 고용 안 해버리면은 소득이 0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지자체장들이 아마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장해온 대로 올려야 돼요.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어쩌다 보니 그 연금특위 위원장님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한 3-4분 정도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거는 40%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다수의 그 의석들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라서 추후에 이제 조정한 이후에 이렇게 개혁을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국민연금 관련해서 뭐 신세대와 그 9세대 이런 신정금 그 다르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뭐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먼저 우리가 국민연금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하나는 그 강제저축의 의미. 네가 다 쓰고 싶어도 이거는 남겨놔야 되는 강제저축의 의미. 두 번째로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가진 사람이 낸 거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고 많이 가진 사람은 낸 거에 비해 덜 가져가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던 한 600 내시고 1억 몇천 받아가시는 분 그런 사례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강제저축의 의미 정도만 갖게 되는 거예요. 10년금은 아마 강제저축의 의미 정도가 나올 것이다. 내가 낸 만큼 나중에 강제로 미래를 위해서 갖고 있다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문제는 앞에 이것도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앞에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그 손실이나 아니면 적자를 어떻게 메꿀 거냐 이게 한 600조까지 난다고 돼 있어요 지금. 600조 정도를 뭐 국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년에 20조 정도씩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부담하기 시작해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한 명이 5명을 부양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실은 추가 한 가지로 예, 예. 어쨌든 국민연금의 문제는 돈이 없다가 문제잖아요. 고갈된다는 문제인데요. 혹시 그런 뭐 신연금과 구연금 만드는 거 말고 근본적인 돈을 어떻게 돌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사실 다른 후보들이 너무 쉽게 수익률을 1% 올리겠다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하겠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수익률 11% 올리겠다 얘기하면 너 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너무 성급하지 않게 결국 들어온 돈 나가는 돈 구조를 잘 맞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신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지급금액 같은 경우는 자동 조정이 가능하게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걸 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지금 갑자기 쌓인 돈의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거는 그러면 좋죠. 우리가 약간 모험적인 투자를 해가 그러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나가는 거니까. 네. 네. 예. 네. 저는 우리가 의대를 의전으로 갖다 놔서 이과대학으로 복귀하는 것도 맞는 것처럼 지금 로스쿨도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원래 취지는 지역의 변호사들을 늘리고 그리고 이게 사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카르텔 과정을 막겠다는 건데 지금 솔직히 이 지역으로 갈수록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애초에 설계했던 취지랑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넣는다면은 더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시부화를 저는 원래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100%까지 가는 건 사실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미 그런 전문대학원 제도 때문에 커리어를 이쁘고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사시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 나오는 게 방통제 로스쿨 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방통제 로스쿨이 판단이 끝내지 않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학비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로스쿨 가는 걸 선택하지 못하는 특히 왜냐면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그 돈 내고 갔다가 나중에 변시 합격률이 떨어져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저는 뭐 그런 건 조금 궁금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돈 안 들이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로스쿨 준비하세요? 전대 로스쿨은 비싸요, 싸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로스쿨 제도를 확대할 때는 법률 서비스가 싸지고 이런 걸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기대했던 효과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 재검토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로스쿨 정원조 정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로스쿨 들어갔으면 그래도 상당, 왜냐면 의사들은 의과대학 들어가면은 의과 시험 합격률이 거의 95%까지 되거든요. 근데 변시는 너무 지금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도 막 개수 삼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건 잘못했다. 입시에 대한 장벽을 좀 높이더라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돈이 정당화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좀 공감합니다. 공감 혹시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의 부과에 따른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필수 의료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급여 진료랑 비급여 진료 혼합하는 것을 막겠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의료계 현실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의료계에서는 더 고급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혼합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적당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료 민영화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장만하게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메르스 때문에 돈이 좀 남은 걸 가지고 문재인 케어를 확대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MRI를 기본 서비스처럼 쓰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건 이것도 좀 제약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건강보험의 적자 폭을 줄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가지고는 결국에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항목을 줄인 건 마찬가지 나이롱을 잡아야 돼요. 제가 통계법하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1년이 365일인데 외래를 366일 이상 가는 사람들이 1년에 366일 가는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1년에 그런 외래 비용을 하면 9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 내는 거에서 허투루 날아가는 건데, 그리고 의료행위 중에서도 솔직히 말하면은 과학적으로 의료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서비스 같이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급여 항목을 삭제해야 돼요. 이거는 그 건강보험료 이제 여러분이 사회 진출을 내기 시작하면요, 이건 연금도 아니에요. 그냥 내면 땡인데, 내가 내는데 정작 젊을 때는 특히 그런 생각 안 한다. 난 병원에 1년에 뭐 1년에 한 두 번, 두세 번간 많이 가는 건데 누가 366번 간다? 이거는 진짜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1년에 병원을 예를 들어서 120일 이상 가는 분한테 뭐 자부담률을 조금 높이고, 뭐 240일 이상 가는 분 자부담률 좀 높이고, 360일 이상 가는 분들은 뭐 지금 자부담률 90%로 하겠다 이러니까 나오는데, 이거는 전 나이롱이라고 하면서 보이죠. 물론 진짜 아프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가서 뭐 투석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예외 상황은 많지 않을 거라 보고, 대부분은 좀 약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질문 혹시? 예. 그런 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라는 게 자기가 지금 20살 아니면 30살에 딱 나와서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런 기업 비용을 창업이라는 이런 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강사이나 내가 얻을 수 없는 외부의 압력과 이런 일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창업을 부리는 사람들이 점점 그 기회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 이제 창업 지원 같은 걸 받을 때 이제 참여하는 업체나 상점을 어떻게 어떻게 얘네가 상점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부분을 계속 따고 있을 때 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애정자가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청년들의 창업의 기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올리는 청년들이나 지방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그 학교를 마산 진해에 있는 거기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을 기회는 서울에 모이니까 지방에 시작하는 지방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산업도 제한적이고 또 서울에 공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지역별로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요, 여기서 사업에서 나은 게 뭔가를 명확히 설명을 줄 때는 같아요.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 사업하면 뭐가 좋으냐, 주변에 하버드랑 MIT가 있어가지고 인재를 영입하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컨퍼런스나 이런 거 듣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학술 교육하기 너무 쉽고요. 그래서 보스턴에 자리 잡는 거예요. 뉴욕은 그림 중심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광주 전남은 뭐가 핵심이 돼야 되냐 했을 때, 저는
그리고 기둥 하나 세워야 되는데 저는 모빌리티 관련해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가면 자율주행차 연구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율주행차 기술이라는 것도 그걸 보면 차에다가 뭐 위에다 센서 달아놓고 이렇게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 서울에서 밥 못해 먹겠어. 왜 그랬더니만은 테스트 하나 나갔는데 서울에서는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자율주행 시범 주로가 계속 우회전만 해요. 그러니까 우회전만 하는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좌회전하면 그때부터 꼬이니까요. 그 도로 교통이. 그러니까 저는 광주 같은 데는 아예 시 자체가 화끈하게 밀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색 보라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들은 자율주행차니까 알아서 좀 시민들이 좀 조심을 하고, 대신 여기서는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뭐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 아이들의 통학 시간이 아닐 때는 또 풀어준다. 이러면은 자율주행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광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연구는 광주에서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교 우위를 주는 방식을 지자체랑 또 여기 창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안해야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문화가 활성화된다 보는데, 지금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 제약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대학원에서 연구실에 있으면 연구비를 받으면서 어떤 회사에 뭐 CTO나 이런 걸 등록돼가지고 자금 받으려고 못 받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근데 연구원으로서 대학원생으로서 본인이 가장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이럴 때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걸 텐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를 법계 정해가지고 뭐 정부 지원금이나 받고 이럴 때 대학원생이 있는 사람들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대.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간다고 생각하고요. 기술 탈취 이건 전부 잡아 넣어야죠, 이거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창업이 완전한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모방이 쉽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시작한 게 있는데, 저는 기술 탈취에 대한 건 무조건 잡아 넣어야죠. 대기업 만약에 갖고 와봐 이런 다음에 그 설계도 끼가가지고 만약에 단골 내고 이런 거는 엄격하게 전 때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 정도만 찍어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아무래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그 과반수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더 지니어스 골프팬으로서 다수연합에 꼴보기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회의 이런 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견제를 하시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의석이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저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의석이 없어가지고 고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108석이면 윤석열은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만들어낸 것이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협치가 강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 그 국회 그 의원직 의장님한테 총리를 이제 국회에 추천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애초에 국정 운영이라는 거를 당파적 성향 없이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 협치를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그런 특이한 사람을 놓고 너무 협치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말자. 그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걸 너무 일반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따 기차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질문 혹시 또 있으시면 DM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주시면 되고, 혹시 사진 찍으실 분 있으면 나가서 사진 찍으시죠. 예, 감사합니다.